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 건데,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분 한번 읽으셨다고 1번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겠어요? 뭐, 안 읽어보셨으면 2번도 눌러주세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은 바쁘고 책 읽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네, 빨간 우체통님 읽어보셨군요. 백장미님은 아직이시고, 네. 웬만하면 이 책은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뭔가, 어, 독서하는데 관심 있고 기회가 되시면 이 행운에 속지 말아라는 책도 있거든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둘이서 되게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운에 되게 지배되어 있고 그 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은 거거든요. 불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의 법칙은 이 사실 불변의 법칙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오류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라서 생기는 그런 바뀌지 않는 법칙들에 대한 23가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책의 그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한 100년? 1000년? 1000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100년 안에는 그 사람 자체가 멸망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놓고도 일단은 변하지 않을 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뭐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특히 우리가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트들이 나오는데, 그 인용구들이 나오는데, 나빌 라비칸타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999에서 불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가지고 그 50개 정도의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1000번 산다면 그 중에 999번의 인생의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공이나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 불을 위해서는 운이 되게 깊이 관여하는 영역이 있고, 운이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에 대해서 되게 잘 파악을 하고, 운이 덜 관여되는 영역에서 성공과 불을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래서 한 예로 운이 엄청 좌우되는 시장은 주식 투자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 시장들이 보통은 운에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 말고 치과 의사가 되거나 우리 변호사가 되거나 하는 방식들은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 꾸준한 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운, 물론 그 치과 의사 중에서도 유독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유독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운이 적게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번 단 한 번이 아니고, 이게 몇백 개, 몇천 개가 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이제 계속 찾아가면서, 생활을 하고, 부와 성공을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능력치를 올린 다음에,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내가 제대로 노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주식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여전히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그걸 엄청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추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운을 아예 예측하지 않는 상태로 투자하는 방식이나 운용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들이 시작되는데,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투자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건 리스크가 높아요. 그건 리스크가 낮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리스크는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리스크 정의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한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 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게 있었죠. 어, 계엄령 이런 것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계엄령이 내릴 줄 어떻게 알았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 블로그 마케팅 광고주 분 중에도 한 분 있었는데, 와인샵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와인샵 하시는 분이니까 연말에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와인을 파는 게 되게 좋은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12월 달이 성수기였는데, 계엄령이 터지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기쁜 마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엄령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와인 가게 대표님으로서는 없었던 거죠. 그런 게 진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스크를 제대로 대비하려면은 이게 뭔가 합리적인 사고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고에서 그 과거의 사례들을 추출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약간 준비의 영역이지 리스크를 줄인다고 엄밀히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오히려 더 잘 다루려면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그래서 이 현재 상황에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대응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관점과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측이 필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재정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업과 투자 문제가 이런데 사업과 투자에서 예측을 안 하게 만들려면 일단 저축을 많이 하면 됩니다. 이게 저도 지금 할 건데 제가 조금 있으면 1억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는 세 번째 1억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 1억은 어디 투자를 하지를 않고, 그냥 진짜 저축해 놓을 생각이거든요. CMA 통장 금리 조금 좋은 거 찾아가지고, 그따다가 5천만 원씩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1억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제가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사업가가 됐잖아요. 사업은 진짜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잘 돼도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과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1억을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1억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그 약간 신비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1억을 이런 식으로 통장에 박아두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된대요. 그게 약간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랑 좀 연결돼 있긴 한데 일단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목숨값으로 1억을 저축해 놓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1억 통장 딱 넣고 계좌명을 목숨값 이렇게 써놓을 예정이에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내가 죽을 위기가 아니면 건들지 않는 걸로 지금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가 책도 열심히 읽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벌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 거대한 세상에서 희귀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 인간은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은 한 80년 정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매일 어떤 일을 일어날 수 있는 주사위 같은 걸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확률적으로 낮은 사건도 그 주사위를 계속 굴리다 보면은 한 번 걸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지금 계속 러시안 룰렛을 돌리고 있는 거고, 그중에 한 번에 걸리면 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일단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생각인데,
뉴스 미디어나 이런 언론들은 그 몇백만 분의 일 그런 낮은 확률의 사건들을 계속 보도를 하죠. 그래서 뉴스만 본 사람들의 뇌는 진짜 살살 녹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진짜 예외적인 사건들만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려 2023년에 쓴 글인데, 저희 삼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삼촌 이야기인데, 어, 만나면 되게 이런 얘기만 해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거죠. 자기 관점에서는 자기가 요즘 너무 취업이 힘들대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검사 출신이라서 경제를 망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빈부격차가 켜지고 자기같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불평등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전개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그 엄청 예외적인 확률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평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게 자기 입장에서 논리적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엄청 디테일을 파고들면 돈이 되는 영역이나 아니면 분명히 기회들이 있는데 너무 다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보고 그런 식으로 큰 생각을 하다가는 기회를 진짜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만 대 주차하는데 한 번 정도 사고가 나는 것은 엄청 양호한 성적이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14년이 걸릴 정도인데, 그걸 이제 계속 뭐 발렛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번씩 사고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언제나 불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고, 저 역시도 어차피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엄청 낮겠죠. 그, 그런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항상 이 러시안 룰렛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총알 하나 넣어가지고 6발 당기잖아요. 그럼 언제 총알이 발사돼가지고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러시안 룰렛은 장전수가 6발이 아니라 뭐 수백만 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땡겨야 하는 숫자를 모르겠죠. 그리고 총알도 몇 발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냥 계속 땡기고 있는 거예요. 땡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잭팟이 터져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게 잘못 터져가지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건강에 대한 관련된 거나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어차피 확률적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불운이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거가 사실이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행복한 삶을 제1번째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평생 괴로워집니다.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당신이 맞이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침착감과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아까도 처음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운이 개입되지 않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와 성공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디까지나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요소를 생각하고 그 최저치와 최고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야, 이게 운이 좋아서 이랬던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이 침착심과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최근에 초역 뭐냐, 부처의 말 이런 책도 읽었는데 거기서 전하는 지혜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냥 내가 나의 기대치를 낮추면 세상 만물에 대한 그 집착이 없어지고 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확률적인 세상의 앞에서 내 개인의 인생이 그렇게 부질없음에서 나오는 뭔가 깨달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되게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제가 이룰 수 있는 거나 제 자신에게 만약 불운이 왔을 때에서는 되게 평정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엄청 귀하게 여겼던 게 이 인센티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뒤에도 나오려나? 이게 네. 여기 9번에서도 제가 잘못 정리를 해놨네요. 이 성실한 사람도 인센티브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이 발생할 가능성 엄청 과소평가합니다. 여자분들이 또 계셔서 조금 그 무례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저는 온리팬스의 성공이 되게 이 인센티브의 그 모습을 바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 온리팬스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들이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포르노 사이트예요.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수수료가 엄청 적거든요. 그리고 그 성인 컨텐츠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인들이 진짜 너도 나도 그런 야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의 힘은 그 이런 이상한 쪽뿐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동선수의 기록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근육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몸의 구성 요소들을 다 계측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성적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력이 많다고 뭔가 퍼포먼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순발력을 높이는 뭔가가 좋다고 해서 그걸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스포츠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는 그 방식은 그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생되는 나의 각오, 오히려 그 생각적인 면들, 그런 게 훨씬 더 강하다고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목표 설정이나 그 목표에 대한 헌신, 각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선천적인 능력이나 그 재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이뤄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인센티브의 힘이 강력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라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고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인정의 욕구라든지 사랑의 욕구라든지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인센티브로 작동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에는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에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건데 음과 양입니다. 제가 이 태극 아이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맨날 그 어디 이미지 넣을 때 있으면 넣고 다니는데요. 이게 뜻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 백색 안에는 흑색이 있죠. 그리고 흑색 안에는 백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안에는 나쁜 게 있고, 나쁜 것 안에 또 좋은 게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순환하면서, 세상은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 그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약간 투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장이 좋고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부채를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채가 계속 쌓일수록 경제의 안정성 자체는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부채가 너무 커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 나쁜 형태로 전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비극적인 그 좋지 않은 시장 상황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그 가격이 낮아지면 언젠가는 또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랑 엄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까지 엄청 좋은 장이었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부채를 늘려가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쁜 이제 언젠가 또 하락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씨앗을 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트리거가 발생됐을 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트리거가 이번에는 그 미국 말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쁜 시국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 나쁜 시국 안에서 기회의 씨앗들은 계속 숨겨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이 기회의 씨앗이 어떤 특정 임계치를 넘기고 특정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100으로 바뀌겠죠. 네, 이런 세상의 흐름을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겸손할 수도 있고, 좋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겸손함도 배울 수 있고, 나쁠 때도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어서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환점을 한 사람의 개인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재기를 전부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자 최고점을 확인한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통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지점까지 넘어서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 사람들이 믿는 스토리를 넘어선 지점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전환이 되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환이 되고 나서 아 이게 이랬어 이게 바뀐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데,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된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 정상이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그러니까 저희 그 부동산의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올라가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다들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또 현실은 그것보다 갱신해서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더 올라가니까 계속 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잡힌 사람들이 물렸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함의 미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그 전환의 시점을 나중에 가서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함정에 되게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면은 과열됐을 때 계속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무리를 했을 때 한 번에 이제 크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서 벌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동물에게는 가장 알맞은 크기가 있다. 그리고 크기가 변하면 필연적으로 형태도 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물들이 사냥을 하거 육식동물로 치면은 사냥을 위해서는 몸집이 커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힘도 세지고 하지만요. 그렇지만 몸집이 커지는 이상 자기 자신이 이제 사냥당할 확률이나 아니면 그 자기의 몸을 유지하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의 몸, 그 동물들의 지금 약간 떠오르는 그런 몸 크기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뭐 대충 평균적으로는 키가 150cm에서 2m를 잘 안 넘죠. 이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커지 않는 그 거인이 있다는 거는 그냥 이게 사람한테 딱 알맞은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돈 그릇의 크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돈그릇이라는 게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총량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뭐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그 총량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면 나보다 돈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나보다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탁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리스크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돈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그 제가 처음 이 개념을 알았던 거는 그겁니다.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구트그레이트 그 책에서 처음 본 개념인데 이게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과제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며 야심차게 신제품은 팔지만 낙관주의처럼 그 단기적인 부채를 경계해서 항상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비관주의처럼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음과 양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곳에서는 극단적으로 그 기회를 넓혀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목숨값 1억을 저축을 하겠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전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숨과 1억을 이제 저축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축을 해보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 비효율성 앞에 안에 있는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적당히 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 버는 데 있어서도 딱 어느 정도까지 벌면은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너무 디테일을 챙기지 않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당한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한다거나 일을 할 때 너무 세세한 디테일까지 챙기면 그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야,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게 눈 질끈 갖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적당히 하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위임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불러와서 일을 시킬 때 내가 너무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보면은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을 할 때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 대비해서 한 70%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그냥 수용하자라는 생각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적당히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내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회원님이 환불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일일이 다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 환불 규정이 되고 이런 건 환불 이 안 됩니다. 이런 건 환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따지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내가 약간 손해보고 야, 이거 그냥 적당히 하자. 그냥 환불해줘.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손해보는 행동들도 그 손해보는 행동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약간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내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그 선까지를 제한해두고 이렇게 움직이면 좀 사업하는데 훨씬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위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거는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배운 내용을 하나 또 얘기해드리면 그 관리자 내가 위임을 한 사람들에게 특정 금액 이하의 일들은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센터인데 10만 원 이하의 클레임은 그 매니저 당신이 그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10만 원 이하의 건들은 매니저가 진짜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운신의 폭이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것도 정말 현명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공법이 빠른 길이다.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고통을 환영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일에는 비용이 따르며, 이를 인정하고 기꺼이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 비용이란 적당한 양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저 기본적으로 폼도 안 나고 교양도 없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케팅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 예를 들면은 사실 이게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는 폼이 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막상 해보면은 이게 좀 짜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님들이 뭔가 엄청 마이너한 디테일 사항들을 수정을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뭐 그냥 블로그 글을 쓰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맨날 쓰는 거라 가지고 사실상 내 시간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냥 약간 그 사무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무조건 쉬운 길만 찾아가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늦은 길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AI 관련된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큰 인사이트들을 얻고 왔는데 AI한테 블로그 글을 실제로 다 써줄 수 있게 된 세상이죠. 요즘 세상이. 근데 그 블로그 글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 AI보다 글을 못 쓰는 상황이야.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글쓰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상태일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AI한테 글을 시키면 뭐 자기보다 글을 더 잘 써주니까 엄청 감동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글쓰기 훈련을 꽤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꽤 됐잖아요. 아무리 봐도 AI가 써주는 글의 퀄리티 자체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한테 오히려 더 이런저런 조건들을 더 줘가지고, 그 글쓰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AI로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그 챗GPT나 이런 거 써가지고 글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으면 아마 제 글쓰기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를 써봤자 계속 그 겉돌기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글쓰기 실력은 늘지는 않고 계속 그걸 위임해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을 꾸준히 쓰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냈을 때에 그 역량이 뚫린 상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블로그에만 글이 지금 몇 개 쌓여있냐? 한번 볼까요? 2,000개가 넘게 쌓였거든요. 2,000개가 넘게 쌓였고, 그, 독서 기록으로 쓴 것만 471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평만 400개 넘게, 500개 가까이 쌓여가고 있는 건데, 이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적절히 하니까 제 실력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쓴 서평의 일부들을 보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고 셀프 브랜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 고통을 감내하며 얻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인스티브 힘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 큰 레슨인데 설득하지 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지 말라는 건데 호화 저택에 사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건선에 걸리는 사람도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평생에 걸쳐서 특정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기반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과 다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갈등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각자가 이제 살아온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견지하는 관점도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라는 요소는 특이하게도 그걸 꼭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화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 설득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상대방의 경험을 내가 완전히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스레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필라테스 센터 하나 더 해보려고 그 센터를, 매물을 또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즘에 보이는 매물의 특성들이 이제 자기네는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입소문 통해가지고 잘 운영됐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센터를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센터를 내놓는 이유는 센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자기가 뭔가 블로그 마케팅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약간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쓰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이제 그거겠죠. 그 마케팅을 싫어하는 경험, 그리고 마케팅을 맡겼더니 뭔가 사기를 당했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기본이 되니까 그런 식의 글들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난 정말 그 우리 사업장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에 더 다가가는 약간 레버리지성이 엄청 강한 효율적인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설득을 해봤자 안 먹힙니다. 안 먹혀서 아 그래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블로그나 이렇게 그 온라인 컨텐츠들이 좀 잘 되는 경우들은 언제나 그 알고리즘으로 퍼져나가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는 언제나 퍼져나가다 보면 반대 의견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네. 반대 의견이 하나도 안 달리는 것들은 뭔가 충분히 노출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의견을 만났을 때
이제 굳이 설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시작을 하면 싸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순서도 바꾸고 주제도 좀 변형시키긴 했지만, 이 책에서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 번씩 얘기해 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느꼈는데 AI 교육 받으러 갔지만 AI 교육 받으러 갔더니만 그 AI가 만들어주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큰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 이런 게 된다고? 와, 이런 느낌인데. 아, 분명히 AI에는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는 여전히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우리는 여전히 의자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그란 동그란 바퀴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고대 문명 때부터 발견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냥 바뀌는 거는 진짜 한 부분, 그 부분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습득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균형에 맞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빨간 우체통님,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다른 한쪽도 강해진다는 내용이 저는 좋았어요. 네, 저도 이걸 엄청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태극 무늬를 엄청 좋아하고 제 눈이 보이는데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가지고 야 그래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에는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이게 바뀌는 순간이 언젠가는 있다. 이게 그거죠. 사필귀정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히 좋은 것도 없고 완벽히 나쁜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세상의 일들에 초연해지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도 특정 시점에는 화가 나고 불쾌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감정도 느끼는 게 또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느끼고 있지만 이제 이런 관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모임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용 좋았으면 저희 단톡방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뭐 후기도 길게까지는 요청드리지 않지만 오늘 내용 뭐 좋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스레드나 그 블로그에 써실 분들은 아주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도움되었던 내용들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고 독서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